지난 이야기. 데팅겐 전투에서 승리하며 세력을 확장해가는 오스트리아. 하지만 동트누아 전투에서 프랑스가 역전승을 거두며 전쟁의 열기는 더욱 고조된다. 18세기 유럽 전쟁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대결. 네, 프리드리히의 또 하나 능력이 있습니다. 적이 어느 지점으로 올 거라는 걸 예측을 비교적 잘해요, 이 사람이. 특히 이때는 프리드리히 2세가 이 로트링겐이 리엔젠제브리츠 산을 건너서 슐레지언으로 넘어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그리고 먼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산을 넘어서 오스트리아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장이 바로 스트리가우 근교의 작은 마을인 호헨프리드베르크에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희가 전투 얘기를 할 때 미리 진을 치고 있는 쪽에 우세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굉장히 지금 프리드리히 계획이 좋거든요. 근데 넘어왔는데 싸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이센군도 이동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군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보헤미아에서 실레지언으로 퇴각하면서 너무 많은 사령 손실을 또 입었고 군기도 많이 흐트러져 있고 사기도 꺾였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도 많이 회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에서 배운다고 군대를 많이 회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없는 건 훗사르가 없어 그랬다. 그래서 단숨에 또 훗사르 최대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오스트리아군이 넘어오는 산길을 정찰병을 통해서 완전히 잡았어요. 그 정찰병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었군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는 실수를 해도 바로 다음번에 실수를 만회를 해요. 선생님 실수한 다음에 바로 그렇게 했다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프리드리히 각하를 폄하했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실수가 많은데 다음번에 보면 어떻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다 스스로가 대비를 하고 뭔가 이 사건을 수습을 한 거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허준 씨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프리드리히를 좀 빙의를 좀 해주셔서 지금 오스트리아군하고 작센군하고 연합해서 왔습니다. 네. 본인이 프리드리히라면 누구 먼저 작살내겠습니까? 오스트리아하고 작센이 왔다. 네. 작센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옵니까? 자, 보세요. 있는데 작센하고 오스트리아 왔어. 작센은 얘네는 풍전등과 바람 갈대 같은 존재야. 얘네는 오스트리아 깨면 나한테 붙는 애들이야. 오스트리아만 깨면 돼. 얘네는 오스트리아 깨졌는데 그럼 난 형편 이럴 거야. 정답? 이제 프리드리히를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와, 내가 맞췄다. 프리드리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센 전애들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일단은 본 때부터 보여야 된다. 왜냐면 제일 쉬우니까 얘네부터 일단 작살 내놓고서 나중에 남은 병력으로 오스트리아군을 원인은 같았네요. 예. 언제든 어디로 붙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정말 작센은 무슨 죄? 이건 있죠. 괜히 오스트리아 먼저 쳤다가 어설프게 뒤에서도 공격하면 귀찮아지니까. 나는 프리드리히하고는 잘 안 맞는 거야. 이 스트리가우 강을 건너서 작센군을 이제 먼저 기습하려고 이제 프리드리히가 자기 수경지도 원래 수경 끝나면 접고 그러잖아요. 네. 아직 수경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수경지까지 안 걷고 몰래 이 스트리가우 강을 건너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야? 걸려? 스트리가우 강에 있는 다리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전체 부대가 도강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기습의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다 티났구나. 그러니까 수경을 안 접은 모습을 멀리서 보면은 쟤네들 아직 안 움직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뭐가 꾸물꾸물 계속 오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작센군이 박살납니다. 작센은 우리가 전투를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작센이 작살나요. 네. 그래서 이제 빠져요, 작센이.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이 시간 동안 오스트리아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허준 씨대로 했으면 조금 더 승산이 있을 수 있는 게 작센을 치면서 오스트리아에게 시간을 준 꼴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칼을, 그러니까 샤를공이 시동생. 이 시동생 샤를이 산을 넘고 부대 행군하고 이런 건 참 잘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중간에 생략했는데 이 산을 넘어올 때 오스트리아군이 정말 프리드리히 예상보다 빠르게 잘 넘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그렇게 해서 앞에까지 왔잖아요. 네. 꼭 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교수님 말씀 맞는 게 작센군이 공격받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작센군이 공격받는 거 있으면 야 그럼 우리가 갈까 이게 아니라 작센군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겠지라고 믿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 있잖아. 머리가 나쁘지도 않아요. 이제 프리드리가 어떻게 할 거도 예상은 하거든. 뭐 사실 그 프리드리가 그렇게 빨리 행동할 줄은 몰랐지. 네. 그나마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조기 점령하고 조기 먼저 점거하면 되겠군. 그럼 확 점거를 하든지 거긴 내일 보낼게. 여기는 우리 쉬었다 내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틀을 걸려 도착할 지역을 하루 만에 온 거야. 우와. 근데 하루를 쉬고 일단. 네. 그럼 이틀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 양반의 절평이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다른 건 괜찮은데 너무 우유부단하고 소극적 방어적이다. 작센군은 일단 물러난 상태고 뭐 네. 기스본이 뭐 이미 물건 나오고 이제 전투를 한 프로이센군과 네. 그 다음에 대기를 하면서 하루 쉰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네. 맞붙잖아요. 오스트리아군은 훈련한 대로 2열로 보병을 쭉 누려뜨린 네. 다음에 아주 단단한 진영을 짜고 있었어요. 몇 명이나 됐어요 오스트리아군은? 이제 작센군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오스트리아군이 한 4만 가까이 됐었어요. 4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이센군하고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 네. 프로이센군이 훈련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는 하나 지금 네. 탈영공도 좀 있었고 이미 작센군하고 한번 전투를 치른 상태입니다. 네. 많이 전투가 붙어있죠. 벌어졌는데 일진일퇴 공방전이 이제 계속 라인 배틀이 이뤄지는 거예요. 근데 네. 아무래도 프로이센군이 조금 힘에 붙이게 어허. 되죠. 그래서 프로이센군이 아주 힘겹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마부대? 바로 옆에서 용이 나타나요. 에? 네. 정말입니다. 네. 뭐야? 용이 나타나. 용이요? 네. 뭐야 왕자의 게임이야? 예. 그래서 용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뭐야? 드라카리스. 네. 브레스를 뿜었어요? 예. 확. 아 뭐야? 뭐라는 거야? 뭐야? 경찰 좀 불러주실래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프로이센군의 제5 드라군 연대라고 있습니다. 아 연대 이름이 드라군 예, 연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드라군 우리가 알죠. 용기병이라고. 용기병. 드라군. 용기병. 그러니까 이게 총을 들고 이제 말 타고 다니는 보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1,500명의 제5 드라군 연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제5 드라군 연대가 측면에서 격렬하게 오스트리아군을 공격합니다. 이 드라군이 여기서 진짜 나오는 불을 거예요? 뿜었나요? 총 쐈잖아. 그럼 불이 아 왜 화를 내요? 아유. 근데 이게 총선거 이상으로 여기서 이제 프리들의 기대하시던 천재성이 나오는데 네. 이게 얼핏 지금 말만 들으면 라인 배틀로 붙어서 뭐 기병 나온 것 같잖아요. 네네. 이게 좀 달라요. 아까 기자님이 작센을 먼저 쳤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일렬 라인 배틀에 있는 작센을 쳐서 니네 빠져. 그리고 우리 다시 이렇게 붙을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허준 씨 말이 맞아요. 차라리 오스트리아를 먼저 집중 공격하죠. 네. 근데 프리드리가 이때 희한한 작전을 쓰거든. 단지 작센을 몰아내는 게 아니고 네. 작센의 쪽을 몰아낸 다음에 옆으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잘 안 쓰던 거고 잘 못하던 건데 네. 테르시오는 이 종대가 긴 밀집 대역이에요. 네. 총이 나오니까 종대로 쓰면 뒤에 애들은 총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얇게 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횡대가 길어집니다. 횡대가 길어지니까 문제는 이걸 옆에서 때리면 총소리 그냥 들리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명밖에 못 쏘니까. 네. 2열이면. 그래서 뭐 약간의 보완 조치는 하는데 어쨌든 측면이 약합니다. 그렇겠네요. 다 알아요. 이거 측면을 잡으면 된다. 어떻게 잡냐고. 이 긴 보병이 횡진해 갖고 측면을 잡을 수도 없고 기병을 보내면 얘들이 그걸 알고 측면에다가 측면 보호, 그러니까 기병을 방어하기 위해서 측면 보호 대대들을 놔둬요. 네. 그래서 기병이 돌격하면 얘들이 일제 사격을 해요. 얘들은 이쪽만 보고 있어. 그랬더니 프리드리가 보병을 꺾어서 그러니까 좌측을 쳐낸 다음에 보병을 사선으로 밀어붙인. 저기 보면은 사선으로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는 횡대가 뭐에 약하냐면 돌파에 약해요. 네. 그래서 중심이 얕으니까. 그래, 중심이 얕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기병들이 어떻게든 측면만 잡으려고 그랬거든. 네. 드라크라스가 뭐냐면 과감하게 중앙 돌파를 시켜버려요. 네. 또 하나 여기서 그럼 적시에 나타났던 이 용기병 연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이 용기병 연대도 같이 그 강을 건너려고 했어요. 네. 근데 못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지체되니까 네. 이때 프리드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연대장한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네는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니네가 알아서 도강 지점을 건너서 알아서 합류하라. 그래서 모든 연대원들을 이끌고 가서 도강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프리드리히가 자기 부하 연대장한테 재량권을 준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바로 이 시기부터 프로시아군의 전통, 독일군의 전통, 임무형 전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통이 여기서 나온. 네.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횡대 대형이 측면을 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측면을 깰 방법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또 하나의 약점, 돌파해버리자. 근데 실제로 돌파하면 선만 뚫고 나가지 적한테 주는 타격도 별로 많지 않아. 그냥 깨고 나가니까. 요것만 깨고 나갔으면 기병을 낭비한 거죠. 그런데 중앙을 잘라버리니까 얘들이 동요하고 지금 막 정신없잖아요. 그 틈에 옆에서 밀고 와버리는 거예요. 아, 모르마 망치가 탄생이네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모르마 망치인데 이 프로이센 군대가 완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쪽을 몰아낸 다음에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를 기병이 잘라버렸더니 쓰레받기와 빗자루처럼 돼요. 사실 이 전투에서 프로시아군의 기병의 피해도 사실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시아군의 기병이 오스트리아 기병을 상대로 싸웠어요. 사실 오스트리아 기병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측면에서 그 용기병 연대가 나왔을 때 만약에 거기에 있던 오스트리아 후사르나 기병대가 이 용기병 쪽으로 가서 이 용기병을 막았더라면 네. 일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이 오스트리아 기병대를 붙잡아 넣기 위해서 모든 프러시아 후사르 경기병 연대가 그쪽으로 가서 오스트리아 기병대하고 아주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막아놓고 가운데를 뚫었죠. 또 하나 가운데를 뚫었더니 중요한 효과가 횡대로 하니까 이게 약하다는 걸 알아서 똘똘 뭉칠 수 없으니까 뒤에다가 2선 예비대를 둔다고요. 근데 이게 용기병 애들이 가운데로 찔고 지나니까 얘들도 동요해버려서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르게 돼요. 이때부터 용기병들이 이때 보면은 보통 마상사격이라고 하죠. 말 위에서 쏘는 거. 이거 잘 안 했어요, 용기병들은. 카라비니어라는 또 다른 병과가 있어요, 기병 중에. 카라비니어는 마상사격을 잘했어요. 근데 용기병들은 잘 마상사격을 안 해요, 처음에는. 말에서 내려 쏘는 애들이었는데 이때는 마상사격하면서 돌파합니다. 근데 이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예. 전략을 만들어냈네. 네, 선수로. 그리고 이 이후부터 용기병들도 점차 마상사격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라비니하고 용기병하고 구분이 없어져요. 거의. 일단 이 전투 결과를 보면요. 네. 프로이센군의 사상자는 5천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죠. 근데 이 적지 않은 숫자가 대부분 기병이었어요. 기병이었던 거예요. 네. 반면 오스트리아 작센 동맹군은 9천 명의 사상자고 5천 명의 포로가 발생했어요. 포로가 엄청 많이. 그 포로 중에 4명이 장군이었어요. 그래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측면 깨트리기를 밀어붙였거든. 이거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선으로 측면이 된다는 건 그만큼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대응을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프로이센이 연습했던 그 보병의 강인한 체력, 이 기동, 네. 부대를 저렇게 잘라서 밀어붙이는 이 전술이 나중에 7년 전쟁에서 완성되는 이제 그 유명한 프로이센의 사선 대형인데 그 대형의 시초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무적 프리들의 신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우리들이 신화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프리드리가 대단한 게 몰비치에서 멍청해 보였지만 그 다음에도 실수하면서 배웠어요. 깨달아갔지만 여기서 배우고 하면 사실 평생 배워야 돼. 그렇잖아.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이 맞아요. 배운 걸 여지껏은 너무 써먹어야지. 답답했어. 그런데 몰비치에서 깨지고 배운 거 써먹고 또 배우고 세 번째는 창조를 해버렸어. 이래서 천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투가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나면서 슐레지에는 이제는 프로이센 거다라고 해도 좀 되나요? 근데 이제 물론 전투에서는 프로이센이 승리를 했는데 전반적인 외교적인 상황은 오스트리아한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마리아 테레지아가 일단은 합스부르크의 모든 영지를 계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자기가 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남편한테 했죠. 넘기죠. 여자가
제의를 계승하는 거. 그래서 남편한테 넘겨주면서 모든 선제우들을 원래 오스트리아 영해에 있었던 모든 선제우들을 압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까지 그 신성 로마적인 황제가 됐으니 이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다. 그치. 유일하게 지금 태클을 걸었던 것은 여자니까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였는데 남편이 남자니까 이제는 건드릴 거 없잖아.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작센을 영원한 동맹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작센은 동맹 아니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2세는 전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걸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는 절대 이 슐레지엔을 포기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슐레지에는 기회가 되면은 오스트리아와 이 프로이센의 계속된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모든 외교 정세도 오스트리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쵸. 분위기가 마리아 테레지가 힘이 강해졌으니까 슐레젠을 노리는 공세 역할은 오스트리아가 앞으로도 하겠네요. 아 근데 여기서 프리드리가 또 실수를 한번 해요. 뭐냐. 이제 프리드리 대왕 된 거 아니었어요? 프리드리가 이제 아까 호헨페르크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네. 한참 업돼 있었어요. 네. 이제 짐의 천재성을 만방에 알리리라 이러면서 보헤미아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또 거기는 갈 때마다 자꾸 실수했는데. 보헤미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교수님한테 왜 그렇게 보헤미아에 대한 미련을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영토도 넓어지만 오스트리아 딱 지형을 보면 실레지안 보헤미아를 먹으면 작센 바이에른 독일까지 해가지고 연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저걸 안 먹으면 오스트리아한테 계속 측면이 뚫려요. 그러니까 작센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작센 안 먹고 그냥 실레션에서 끝내면 안 되나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작센, 바이에른 그 밑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프랑드르까지 쭉 이어지면서 프로이센은 포위해버리죠. 프로이센이 확장을 해도 저기가 비수처럼 계속 찌르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보헤미아에 섣불리 들어가서 그 보헤미아에 이제 슈타우덴츠라는 요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슈타우덴츠에 대한 요새 공략을 또 섣부르게 하다가 여기서 대실패를 맛봅니다. 근데 프리드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새 공략자는 다르네. 아니, 너무 계속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저. 그래서 바로 9월에 보헤미아에서 철수합니다. 그래서 그 슐레지엔 국경에 있는 브루케르스도르프 근처에다가 진을 칩니다. 근데 사실 이 프리드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스트리아군이 호헨프리드베르크 전투에서 졌으니까 당분간은 오스트리아군은 움직이지 못할 거니까 내가 겨울 동안은 여기서 조금 느긋하게 조금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 마리아 테레지아가 깔아놨던 많은 첩보원들이 오스트리아로 첩보를 보냅니다. 지금 프리드리가 섣부르게 공격하다가 병력 수가 확 줄었다. 22,000명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로트링겐공 까르리 시동생이요? 예. 이번엔 가서 안 쉬셔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작센군하고 동맹을 맺어서 무려 4만 명을 이끌고 진출을 합니다. 아, 이번엔 오스트리아와 작센이네요. 그리고 결국 1745년 9월 30일 새벽 이제 오스트리아군하고 작센의 동맹군이 수어의 버커스도르프 언덕에 자리를 잡고 네. 프로이센군을 기습할 준비를 합니다. 와, 아, 근데 그럼 준비를 하는군요. 네. 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45년 9월이면은 아까가 45년 6월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금방 그냥 그러니까 다시 간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부터 7년 전쟁까지 우리가 예전에 30년 전쟁하면 한 번 전투하고 1년 넘어가잖아요. 네. 기본이 1년이잖아요. 이때부터는 짧으면 한 달, 보통 두세 달 한 번씩 이렇게 전투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작센한테 왼쪽 털려가지고 그 쌈 싸먹기 당해서 그럼에도 크게 불구하고 당했잖아요. 프리드리 대왕은 개전 이래 최초로 기습당할 위기에 지금 놓인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긴 게 저희가 못 배운 사람이면 안 배운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 공께서 까를 공께서 말이죠. 항상 이틀 걸릴 거리를 하루 만에 오신 다음에 빨라요. 하루를 쉬시는 분이란 말이죠. 네, 여기서도 예외 없이 하루 반나절을 쉬십니다. 기습을 해야지 왜 쉬어? 이때 프로이센은 전투 배치가 아니고 완전히 수병지 체제로 있어가지고 흩어놨었죠. 그래서. 예, 그리고 완전 방심을 했어. 네. 전술 요충지를 하나도 점거를 안 했어요. 편히 쉬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카를이 소리 없이 접근해가지고
감지할 수 있는 고지까지 모조리 다 이야. 정보한 거예요. 아 그리고 쉬어요? 그리고 완전히 내려다보니까 네. 앞에 안개가 저렇게 깔려있을 때 덮치면 되잖아. 그치? 안개가 거친 다음에. 안개가 거치면 프로이센이 보고 놀라 자빠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도망가겠지. 서프라이즈 이거 하려고? 그때 치자.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나도 모르겠어. 아 신사인 것 같아요. 가서 먼저 치지도 않고 거치면 가겠다. 신사요? 신선이지. 신선 노름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프리드리하고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네. 이때 만약에 치고 내려갔으면 그치, 싸그리 쓰러져. 그럼요. 똑같은 실수를 2번을 한 거예요. 카를이 기습의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프로이센군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프리드리가 전쟁터에 와서 아주 훌륭한 습관을 하나 네. 얻죠. 무조건 새벽 5시기다. 어두울 때. 예, 그래서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남보다 빨리 번개같이. 아. 그래서 장군들을 즉각 소집해서 점점 판단이 빨라져요. 이미 후퇴는 틀렸고 몰비치에서 대형 짜고 어쩌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무조건 바로. 깨워서 니는 이쪽, 니는 이쪽, 니는 이쪽으로 가라고 바로 명령 내려버립니다. 살 길은 이것뿐이다. 예. 그래서 바로 북치고 피리치고 하면서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집결을 해가지고 네. 안개가 거치자마자 프로이센군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니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까를 공께서는? 예, 그 공께서는 듣고 계셨죠. 놀라겠지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나 보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카를이 지금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 충신이라든지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참모들도 있고 다 했겠지. 했어요. 네, 있는데 근데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시동생이시잖아. 근데 이것도 있었습니다. 까르르 이때 포병들도 꽤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언덕 위에다 포병을 배치했었다고요. 만에 하나 서프라이즈를 하고 난 다음에 프로이센군이 반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포병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위치에 포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좋은 위치에 있고 워낙 좋은 상황인데 네. 굳이 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 안개가 있으니까 포를 못 쏘잖아요. 안개가 있으니까. 본인 같았으면 안개가 있는데 포를 쏘겠습니까? 아니 포를 쏘지 않고 습격을 하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항상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문제야. 이 정도로 완벽하면 이번엔 물러나겠지. 그때 치자. 그래가 일부 경기병들은 벌써 이긴 줄 알고 그 수경지에다가 약탈하고 있었대잖아요. 이제 안개가 약간 거치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포격을 시작합니다. 막 포격을 시작했고 이 포격을 봤던 프리드리히가 휘하의 기병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기병대가 언덕 올라가지 말고 언덕 측면으로 일단 돌아가서 대기하라고 해요. 어차피 언덕으로 올라가서 점령하는 건 보병일 테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보병 1개 연대를 그 언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덕으로 보냈던 그 프로이센군의 연대가 언덕에서 약간 떨어진 쪽, 즉 언덕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진영을 갖춰요. 그 다음에 언덕 정면으로는 우리가 그 유명한 왜 아날트 데사우 공장 레오포트 1세 있죠. 네. 프러시아군을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켰던 네. 이 사람이 또 1개 연대를 데리고 언덕 정면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프리드리히의 첫 스승. 예, 그렇죠. 근데 이 레오폴트의 연대가 오스트리아군하고 격렬한 전투를 하면서 정말 피해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춤해서 후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대왕이 판단을 합니다. 물론 작전을 정교하게 짤 때도 있지만 그냥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예비대까지 언덕 앞쪽으로 투입을 해요. 그래서 그 예비대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오스트리아군을 압박하게 됩니다. 근데 오스트리아군 그러니까 이게 있나 봐요. 오스트리아군이 생각한 한계와 프로이센군이 생각한 한계의 차이가 컸어요. 아 있죠. 오스트리아군은 이 정도 우리가 일제 사격을 하고 이 정도 막아냈으면 겁먹고. 프로이센군이 더 이상 못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오네. 그게 진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차이가 그렇죠. 되는 거겠죠. 그것도 그렇고 승부처를 결정해서 어디가 승부처인 줄 알고 승부를 걸 줄 아는 사람과 그냥 쭉 깔리는 사람들. 분명히 자기네가 먼저 포지션 잡았는데 네. 공격 개시가 거꾸로 늦다 보니까 프로이센 군대가 움직이는 방향에다 지네가 수동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프리드리히는 이때는 무조건 여기다 해서 최정예 부대를 밀어넣고 나머지 2개 부대는 오스트리아군 앞으로 전개하면서 네. 걔들을 붙들어 놓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스트리아군은 자기네가 포지션이 좋잖아. 네. 그렇죠. 프로이센군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그쪽 배치하느라고 시간만 끌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프로이센의 그 진영 배치를 하고 진영을 넓히는 그 진영은
보여주기식인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진영이었는데. 차라리 승부처에다가 갖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지.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승패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군 우익에 부대가 있었는데 이 네. 오스트리아군 우익은 쉽게 말해서 프로이센군 좌익이 이 오스트리아군 우익을 견제하면서 네. 이 오스트리아군 우익이 중앙과 좌익으로 지원을 못하게 하는 못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하고 있었냐면 페르디난트라는 공작이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에. 근데 오스트리아군 우익을 견제하다 보니까 얘네가 좀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디난트가 이럴 바에 우리가 한번 그 우익을 쳐보자. 깨버릴까라고 해서 돌격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군 우익이 갈려나갑니다. 완전히 갈려나가요. 그래서 완전히 한쪽 면이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는 우익을 박살낸 프로시아군의 좌익이 중앙을 측면에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을 칠 때 그 오스트리아군의 기병도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프로시아군의 기병이 여기서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아 진짜 완벽하게 앞서고 있던 좋은 상황에서 전략도 전술도 모든 게 다 밀렸네요. 유명한 군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승부는 단호함과 군기에 의해서 승부가 났다. 단호함이란 프리드리히의 정말 승부사적 기질. 맞습니다. 그럼 군기란 뭐냐? 이 군기 해석이 되게 재밌는데 우린 군기 그러면 대부분 뭐야 얼마나 이런 거 잘하느냐, 네. 얼마나 앞에서 복창 크게 하느냐, 말 똑바로 듣느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프로이센군의 군기 개념이 그게 아니더구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명령대로 하고 차렷하고 왜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총알이 빗발치고 정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도 장교가 명령을 했을 때 부대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바로 이게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렇죠. 그래서 몸은 할 거 아니야, 누구나. 그리고 야 이거 지금 쟤들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움직여도 돼? 이럴 때 프리우센 군대는 네. 이렇게 해라 그럴 때 그냥 했다고. 그리고 병력도 확실히 부족했던 상황이고 그렇죠. 먼저 진영을 짠 걸 보고 그 엄청난 군세에 기도 돌릴만 그렇죠. 하고 길을 쭉 있는데 인데도 고지를 향해 깔어 올라가고 그러면 깔고 고지를 향해 그러면 가라. 사실은 고지 밑에서 올라가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야. 깨질 때는 또 확 타령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승부처다고 하니까 몇 번을 밀어붙였거든요. 네. 와야 된 부대가 돌아와서 이선에서 정비해서 또 공격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반복된 공격을 통해서 결국 중앙고지를 점령해요.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고 그렇죠. 영화 저 예전에 봤던 고수 씨의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고지를 터널하려면 정말 훨씬 불리한 상황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목숨을 버리더라도 저기로 올라간다. 어쩔 수 없었죠. 예. 근데 그거를 프로이센은 해냈고 결국은 오스트리아군은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예. 이 전투 결과는 이제 프로이센군은 856명의 전사자하고 3,055명의 부상자와 실종자를 냈습니다. 적지 않은 피해였죠. 네. 반면 오스트리아군은 사상자 4,500명, 그다음에 포로가 3,000명이었습니다. 와. 한마디로 이렇게 이 불굴의 의지에 의해서 프로이센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이 전투 상황이 아수라장이었냐면 이 현장을 수습하는데 5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일 동안 전장 수습하고 난 다음에야 슐레지엔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프로이센군이.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해서 전투는 승리로 끝났지만 프리드리 입장에서는 단 그 몇 시간 전에만 오스트리아가 밀고 내려왔으면 네. 안 됐죠. 슐레지엔뿐만 아니라 본인의 육성까지 완전히 위태로워지는 그래서 이 상황이었겠네요. 전투가 끝난 다음에 프리드리히가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하고 강화 협상을 합니다. 문제는 마리아 테레지가 이걸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건 님 미쳤어? 생각이고 이렇게. 졌는데 예. 그리고 불과 2달 후에 헨넬스도르프에서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또 오스트리아가 쳐들어가요? 대단한 거였어요. 작센을 꼬셔가지고 작세는 근데 뭘 이렇게 아니 방금 이번에는 심지어 작세는 전투의 내용에 나오지도 않았어. 땅이 있잖아요. 작센에서 3일만 간 베를린이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슐레지엔보다는 프로이센에 더 위협이 되는 건 작센 지역이네.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작센에 갈 테니까 거기서 베를린을 진격하자고 그래요. 맞습니다. 슐레지엔에 있는 프리드리히의 빈집을 털자는 생각이에요. 뒤를. 그래서 이제 작센의 육군원수 로프터스키가 작센 주력군하고 오스트리아군을 합류시켜서 이제 남쪽에서부터 전진을 합니다. 또 보헤미아에서는 이제 로트링겐의 까르디 다시 한번 이제 남동쪽에서 진출해서 베를린을 협공하기로 합니다. 이제 근데 또 여기서 또 변수가 나타납니다.
뭐요? 이제는 또 러시아도 참가하기. 아. 러시아도 그때에 맞춰서 공격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에시아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베를린의 함락은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이 작전이 서로 이렇게 착했잖아요. 낱낱이 정보가 누설됩니다. 프리드리히한테. 프리드리히가 스파이를 정말 많이 심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금 저 위치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내선에 있다. 내선에 있으니까 우리 마치 이스라엘 같은 거죠. 내선에 있는 위치에 장점을 발려서 우리가 각계격파한다. 이런 전법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라면은 이쪽 가서 빨리 때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튀어. 맞습니다. 바로 그 전법이었죠. 그래서 1745년 11월 23일이죠. 또 작센군인데. 죄송합니다. 니네는 가면 먼저 맞는다고. 작센군의 수경지였던 헨넬스도르프를 기습합니다. 이때 작센군을 기습해서 작센군을 일단 격퇴시켜요. 물러가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목표였던 오스트리아하고 다시 전투를 벌여서 오스트리아를 여기서 다시 한번 격파해요. 그래서 연이어서 오스트리아하고 작센 동맹군이 격파됩니다. 그것도 각계격파라는 게 중요하죠. 이 모습을 본 러시아가 여기 아닌가 봐. 오스트리아 대사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제 11월인데 너네 11월은 싸울만 하지만 우리 11월은 기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일 난다. 네. 시베리아 엄청 춥다, 야. 그래서 대사가 거기서 막 호소를 합니다. 아니 오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동로 확보가 불가능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 라고 하고 돌아가 버려요. 여기서. 아, 몰라고. 그래서 뭐 야사 비슷한 거에 의하면 정말 거기서 뭐 오스트리아 대사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뭐 얼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 그래요. 뭐 진짜로 정치 외교 여기에서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센 놈한테 네. 붙어야 돼요. 정말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돼. 여기서 만약에 뭐 러시아가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승리할 보장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여지껏 도큐멘터리 하면서 잘 봤더니 작센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전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기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한 번도 못 들었어. 얘하고 붙으면 져. 30년 전쟁부터 지금까지 그러네. 응. 작센의 이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센이 이제 신나게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레오폴트 2세가 이걸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작센의 라이프치히를 점령합니다. 이 라이프치히까지 점령하고 나서 레오폴트 1세는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프리드리히한테 얘기해요. 근데 프리드리히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서 근원을 뽑아야 된다. 근원을 뽑아야 된다. 작센의 수도인 드레스덴까지 가라. 근데 이 명령이 올 때쯤 오스트리아군의 지원 부대가 드레스덴으로 합류한다는 또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죠. 1745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드레스덴 근처에 케셀스도르프에서 전투가 발발합니다. 야, 근데 야 이러면은 작센이 이제 수비를 하는 입장이 되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왕가뿐만 아니라 수도까지 다 뺏기니까. 그렇죠. 이번엔 작센이 다르겠다. 예. 아니. 다르게 뭘 다르겠어요.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아니에요? 제 희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자,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첫 번째 접전에서 작센군이 승리합니다. 드디어. 네.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를 레오폴트 1세가 입게 돼요. 프로이센군이. 그래서 프로이센군이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를 확신한 작센군이 기병대를 보내서 하지마. 그냥 여기서 끝내야 돼요. 너무 적절했다. 진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하늘에서 외쳐주죠. 이 작센군이 모든 기병대 추격 개시합니다. 막 모든 작센 기병대가 전부 다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후면에 프로이센군의 기병 예비대하고 보병 예비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올 거라고 예. 예상을 했구나. 그래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격 화망에 들어오자마자 프로이센군이 일제 사격을 합니다. 여기서 추격을 하고 있던 작센군의 기병대가 대혼란에 빠지고 이 대혼란에 빠진 작센 기병대 중앙으로 프로이센 기병대가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작센이 처음으로 이겼잖아요. 그거는 왜 진짜 한 30초? 5초 얘기하고 끝나. 아니야.
그래도 한 3일 가는 전투에 이겼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작센 3일이라고. 정말 쫓아갔으면 됐잖아. 여기서 작센군이 후퇴를 해요. 아주 뭐 엄청나게 깨져서 후퇴를 하는데 네. 이번에는 레오폴드 1세가 전군 추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안전하게 후위가 확보됐으니까 퇴각을 하는데 네. 다시 돌아와요? 모든 프로이센 기병대가 작센군을 끝까지 추격했어요. 그래서 작센군이 박살이 나는데 기록에 의하면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작센군은 반신불수가 됐다. 아이고야. 방금 뭐 작센 3일이라고 했죠? 네. 3일 뒤에 레오폴드 1세가 드레스덴을 점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딱 3일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위풍도 당당하게 드레스덴으로 프리드리히 2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작센은 어쩔 수 없죠. 이제. 많이 이러면 근데 내려왔네요. 사실 이래버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슐레젠까지만 있었을 때는 작센으로 뒤치고 뭐 맞아요. 슐레젠을 산맥을 넘어서 슐레젠 들어오고 하는데 작센까지 먹어버리는 바람에 방어 라인이 더 단단해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예. 계속해서 약간 보헤미아를 탐을 낼 거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된 거 오스트리아는 보헤미아라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바로 협정을 맺어버립니다. 아까 협정 아까 안 안 받겠다고 해놓고 했던. 그게 바로 드레스덴 협정이고요. 이 협정일이 174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와, 근데 1745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네, 일어났네요. 맞습니다. 이상하게 작센을 끝까지 안 놔둬요. 프리드리가. 이렇게 되면 작센한테 너희도 이제 앞으로 말 잘 들어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아니고요. 이번엔 전쟁 배상금을 물으라고. 어? 네. 억울하잖아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봅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저력을 뺏어버려야 싸우질 못해요. 그렇다고 가서 뭐 주민을 학살하겠어? 그렇죠. 공장을 부셔버리겠어? 제일 좋은 게 돈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참 이상한데요. 받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주면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야. 내 돈 갖고 내가 해결하면 덤벼요. 근데 자기 돈이 갔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 돈인데 그렇지. 그게 종속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약국의 서러움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러시아가 참전을 완전 취소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취소해요.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해서 없었던 가버려요. 일로? 예. 애초에 근데 니네 안 보였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갑자기. 일단은 우리가 겨울이 오니까 가질 못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 취소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슐레지에는 영원히 프로이센 것이 되나 이렇게 쉽죠. 네. 그리고 이때부터 프리드리히한테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가 드레스덴을 점령한 이후부터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드리가 베를린으로 개선할 때 사람들이 더 그레이트 뭐 영어로 하나 독일어로 했겠지만 그때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더 그레이트.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협정을 맺어서 오스트리아가 그래 실레젠 줄게 가져가. 오래 재밌는 걸렸다. 사실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 제일 처음 시작하자마자 슐레지에는 프로이센에 준다라는 협약을 했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여기 실컷 싸우고 또 똑같은 조약을 그냥 또 한 거네. 뒤에 내용이 조금 남았는데 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온 유럽을 뒤집어 놨잖아요. 네. 결론은 프로이센이 실레지에 먹은 걸로 끝나요. 그거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한 달 걸릴 일을 지금 계속 끌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온 유럽을 뒤집어 놓고 결론이 뭐냐면 프리드리가 실레지언을 얻은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작세는 불쌍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리드리히 2세는 특히 작센한테 가서 미안했다. 그래 한 번만 우리 편 더 해봐. 이번엔 우리가 저기 베를린 네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데 실제로는 가서 야 돈 내 이렇게 했죠. 그렇죠. 여기 말고 이제 플랑드르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심지어 식민지 전쟁도 있는데 네. 하여간 이 모든 게 다 끝났던 게 1748년에 엑스 라샤펠 조약이라고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아무도 얻은 게 없는 거야. 프로이센만 저거 하나 먹고 떨어지고. 네. 그래서 당시 프랑스 속담이 평화조약 같은 바보노마라는 속담이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는 헛소리인데. 그러면서 프랑스는 프로이센보다 돈도 훨씬 많이 썼대. 우리가 아까 프랑스가 플랑드르 지방을 점령하면서 네덜란드 점령하면서 이제 프랑스도 이익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 내놔. 세상의 뜻대로 안 되는 게 플랑드르가 먹지 않았어요? 예, 네덜란드까지 이제 먹었는데 이제 북아메리카 식민지 전쟁에서 깨져요.
프랑스가 영국군한테. 그러면서 뭘 어떤 딜을 거냐면 야 우리 점령지를 서로 교환하자라고 하면서 여길 다시 다 내놔요. 그렇죠. 영국한테 이 프랑드르 지방을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도 남는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영국도 별로 손익계산해서 플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그냥 슐레지엔이 프로이센에 들어갔다라는 거 말고는 어떠한 변화가 없었는데. 프랑스는 정말 화나는 게 프로이센은 저기서 싸웠잖아. 그러니까요. 자기네는 저기까지 갔지, 프랑 들어갔지, 이탈리아 들어갔지, 저기 식민지에서 싸워. 우리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식민지에서 싸웠지. 전 세계 절반에서 싸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조지만 시켜주고. 이때 프랑스가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었고 재정 지출을 했었거든요. 거의 절반을 빚으로 전쟁을 했거든요. 죽으면서 이 빚을 자기 아들 루이 16세한테 떠넘기고 죽는다고요. 14에서 시작해서 16으로 네.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요. 이 전쟁이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가 아직 넘겨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유럽에서 가장 부자가 프랑스였고 인구도 제일 많고 막 온 보석으로 치장하고 프랑스군은 막 휘황찬란했는데 15세, 16세로 가는 순간 빚쟁이가 되버렸네. 그래서 이 빚을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프랑스가. 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프로이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슐레지엔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렇네. 또 어떤 역사관이 이렇게 평해요. 프리드리히는 철저하게 자신의 목표에 충실하면서 움직였다. 프랑스는 뭘 보고 움직였는지 모르겠다. 프랑드르. 그냥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다가 끝났다. 이게 농담 같지만 국가나 지도자가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전략적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냥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좋아 보이네 하면서 순간순간. 네, 가끔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다가 망하는 경우 꽤 있잖아요. 딱 그런 꼴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게 이게 1745년? 네. 네. 한 해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아까 임 박사님 얘기하시다가 1748년까지 이어진 일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맞아요. 3년간 어떤 일이 있는지. 더 일어나요? 이탈리아에서도 싸우고 식민지에서도 싸우고 아까 그 오스트리아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선이 확대된 그 라인이요? 이탈리아에서도 사실 이게 또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이 얘기 안 하면 또 이탈리아 사람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영국이 근데 엄청 들어와가지고 영국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네.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스페인은 프랑스가 플랑드를 먹으려는 것처럼 이탈리아 북부를 먹는 게 꿈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스페인군 들어오고 또 이탈리아에 있던 사르데니아 왕국 개입하고 그렇죠. 나중에 오스트리아군 또 개입하고 이게 프랑스군 개입하고 그랬더니 영국에서 니들 내가 가만히 보자 하니까 하면서 들어와서 부두 포격 그렇죠. 엄청 응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레스덴 조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나마 이탈리아 전역에서 프랑스군이 괜찮았었어요. 이제 스페인군하고도 합류가 성공하고 막 이렇게 나름 이렇게 했는데 드레스덴 조약이 덜커덕 체결이 되니까 저쪽에 있던 모든 오스트리아군이 이탈리아로 옵니다. 자 사인 끝냈고 니들 잠깐만. 그러니까 갑자기 프랑스군이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군 때문에 스페인군하고 또 떨어지게 돼요.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는 그 스페인군이 잘 싸웠는데 네. 여기서는 사실 프랑스군이 전투를 다 해주고 네. 에스파냐군은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프랑스 입장에 또 억울한 게 이탈리아 가서도 프랑스군이 다 해줬다고. 그 책에도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스페인인들은 가을부터는 안 싸운다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진짜. 진짜입니다. 그래서 왜 안 싸우냐니까 스페인의 모든 추수철이 8, 9월이래요. 그래서 그때는 안 싸운다. 자기네는 원래 안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보면 저 러시아는 겨울에 안 싸우고 스페인은 가을에 안 싸우고 적도 비슷한 쪽에 있는 지중해 사람들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안 싸우고 그래서 프랑스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울 애가 프랑스밖에 없구나. 근데 그러니까 프랑스 혼자만 붕 떴는데 이 오스트리아군이 와서 덜커덕 1746년 9월에 제노바를 점령해버려요. 오스트리아군이. 제노바까지 가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중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게 네. 처음엔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군 개입했지, 에스파냐군 합류했지. 거기다가 그 영국 함대 때문에 못 움직이던 나폴리 군대도 북상을 해요. 네. 얘들이 다 만나요, 사실은. 이제 거의 먹은 것 같잖아. 네. 그래서 그때 제노바는 공화국이라 중립국으로 있었거든요. 네. 에스파냐가 또 협박을 해요. 이쯤 됐는데 니들 우리 편에 안 붙을래? 그랬더니 야 제노바가
그럼 우리가 뭐 운송 비용 이런 거 될 테니까 돈 좀 내라. 그래갖고 엄청난 돈을 내고 병사들까지 제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완전 이길 것 같잖아요. 지금 4개국, 5개국이 연합했잖아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갔는데 나중에는 막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오스트리아군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군 우선 이런 거예요. 야, 내가 프러시아군하고 싸우니까 좀 그렇지. 내가 니들하고 하면 완타치로 끝내. 그러면서 이제 제노바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와 근데 제노바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탈리아를 그냥 딱 끊어먹었다는 건데.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스트리아군이 어떤 계획을 가졌으면 알프스 넘어서 파리로 간다. 하여간 뭐 어찌어찌 되는데 이때 또 펠리페 5세가 1746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파냐군은 철수하고 프랑스군은 튀고 다 오스트리아 판이 돼버린 거야. 제노바는 어이쿠. 그랬더니 남은 게 제노만 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지금 돈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생 배상금을 물립니다. 당시 돈으로 2,400만 리브르였다는데. 아이고. 근데 제노만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그렇죠. 남들이와 싸우다가 걔들은 다 튀고 지네가 오스트리아한테 먹히고 배상금 왕창 물게 된 거예요. 근데 제2의 욕심을 작전. 좀 부렸잖아. 욕심을 좀 부렸어 제노바는.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의 완승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네. 이게 또 오스트리아가 돈이 되니까 제노바를 막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노바가 봉기해버려요.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봉기하니까 무섭더라고. 또한 여기서 못 사니까. 프랑스군의 지휘관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프랑스군도 다시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노바를 점령하기 힘들다고. 그렇죠. 오스트리아에서 복로도 좀 길고 사실은. 그래서 오스트리아군도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깨끗하게 원상복귀됩니다. 근데 여기서뿐인 원상복귀잖아요. 진짜 이게 뭐예요? 진짜 전 유럽 이렇게 여기서도 하는 거는 아무도 이득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득이 없어요. 그러면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죠? 결국 남은 건 실내지였고. 그러니까 그냥 그해 겨울 44년 겨울이었나요? 네. 그해 겨울 그냥 슐레전 먹고 끝냈으면 끝난 건데. 그냥 이게 가위바위보가 있었으면 끝날 걸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역사에 엄청난 교훈을 줬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갈죠. 슐레전 먹어야죠. 그다음에 여기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좀 친구를 우리가 이제 같은 편으로 하더라도 좀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작생 얘기하면 내가 목 친다. 맞아요. 러시아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스포일러가 될지도 모르는데 대외교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덕분에. 복수를 꿈꾸는 마리아 테레지아. 그다음에 어떻게든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던 프랑스. 그다음에 유럽 대륙에서 결정적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경계해왔던 영국.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트가 된 프로이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째림을 당하고 있는 프로이센. 그렇죠. 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올게요. 네. 7년 전쟁 때 작세는 그만 때려요 이제. 다음 이야기. 유럽의 진정한 강자를 가린다. 영원한 숙적.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리매치. 나폴레옹 전쟁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세계대전의 시작. 18세기 세계대전의 서막.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하고 똑같은데 프리드리히가 기습적으로 작센을 침공을 해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군대가 오는 거죠. 아 이게 7년 전쟁의 시작이군요. 어차피 그 주적이 여기서 만났으면 우리가 깨버리면 되니까. 깨면 돼. 아 자신감. 네, 포병을 밀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이 나죠. 이 포병이 정확한 사격을 날립니다. 프로이센이 갈려요? 네. 오스트리아군은 또 히든 카드가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비정규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랜저라는 부대인데 뭐 불쑥 튀어나와서 빠빠빵 하고 도망가서 쫓아가면 없어요. 그럼 저쪽에서 또 불쑥 튀어나와서 빠빵 하고 밀어요. 야 오스트리아가 준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갈았어요. 네.